네, 오늘 먼저 여야 원내 대변인 모시고 토론 배틀 벌여보겠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형두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또 두 분 기대가 큽니다. 먼저 청문회부터 주제를 잡고 얘기를 해볼까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어제 밤 11시 반까지 했던가요? 예. 아, 참. 박성준 의원이 이번에 법사위로 옮기셨다면서요? 예, 이번에 이제 법사위로 옮겼는데요. 예. 박범계 장관이 원래 법사위였는데 예.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되면서 상임위를 이제 사부임하면서 제가 국방위에 있다가 이번에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 와서 공수처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여했습니다. 예. 법사위가 상당히 바쁠 텐데요. 아유, 법사위 바쁠 뿐만 아니라요. 치열합니다. 여야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논객들도 있고 또 예. 법률가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법조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가서 일을 해야 되나 고민도 많았는데 어쨌든 잘 저도 넘겼습니다. 법조인 출신 아니고 법사위 잘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박지원 그러네요. 국정원장도 법사위 오래 했고 조순영 의원도 아주 예. 오래 하셨는데 박영선 예. 전 장관님도 법사위에서 아주 예. 유명한 분이셨죠.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만큼 할지 저도 걱정이 됩니다. 밤 11시 반인가 끝났다고 그렇죠. 11시 반까지 그러던데요.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 먼저 한번 여쭤보지요. 그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해줬다면서요?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왜 보니까. 안 해줍니까? 자, 우리 법무부가 뭡니까? 법무부가 참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을 권장하고 또 법을 어기는 사람은 단호히 응징하고 그래서 준법부 혹은 영어로 하면은 영어로 디파트 오브 저스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부입니다. 정의부.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뭐 정의는 아니더라도 준법은 하는 정도의 장차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장관 후보자도 여러 그 범죄 혐의도 있고 그다음 의혹의 종합세트라고 할 만큼 더군다나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뭐 정언도 거부하고 정인 부르는 것도 거부를 했습니다. 다 막았고 차관은 어떻습니까? 차관은 지금 경찰이 수사 때 범죄 사실을 은폐했다고 지금 사과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 대한민국의 법무부가 법무부 역할을 하겠느냐. 저희들이 계속 추미애 장관 이후로 무법부 행진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 대한민국의 장차관 후보자가 이렇게 없는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야당이 참 나라 걱정하게 하면 안 되는데 더구나 어제 뭐 이미 예고부터 그랬습니다. 정의는 하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범계 후보자의 경우에 그 대전에서 지역에서 시의원 선거 때 공천 헌금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인을 불렀더니 안 된다 그랬고, 근데 그 관련된 분들은 그걸 사법적인 처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명백한 사안인데 그 사안도 있고 또 무슨 사시준비생 폭행 문제라든가 또 자료 제출 요구했던 재산관계 문제 여러 가지 사건 문제가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이분이 그 지난번에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이른바 패스트트랙 선거 과정에서 야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지금 검사 인사를 다 좌지우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부터가 맞지 않는 일이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고 해서 스스로 뭐 지금 삼선 의원이시니까 법사위에서 더 큰 역할을 하셔도 되는데 그 장관을 맡으셔가지고 지금 우리 야당으로서도 동료 의원이고 해서 곤혹스럽지만은 그러나 나라에서 기틀은 분명히 세워야 되는 것이고 또 법무부의 본연의 역할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분명히 좀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런 기회조차도 제대로 못 가졌다. 정언을 거부하고 정인을 거부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그런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내용은 청문회 하기 전부터 이제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거고 청문회를 어찌됐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청문회 해봤는데도 보고서 그렇습니다. 채택할 만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판단하는 겁니까? 이 뭐 그 답변도 계속 그냥 넘겨갖고 예. 또 법무부 장관도 근데 법무부 차관 문제는 분명히 대통령한테 말씀을 하셔서라도 그런 범법 사실이 드러나고 더구나 범죄 사실을 숨겼다는 사안이 지금 경찰의 그 사과 발언이 나올 공식 사과가 나올 정도로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분명히 법을 세워야죠. 알겠습니다. 자, 박성준 의원 어제 저는 직접 하셨으니까. 네, 전체적인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1월 6일 날 됐습니다. 20일 이내에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 날 1월 25일까지 청문 보고서 채택이 돼야 되는데 청문회가 25일 열렸기 때문에 여야 합의 과정에서 25일 설정이 돼서 야당이 이제 반대하면은 청문 보고서 채택이 어려운 상황까지 와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 제기는 분명히 있었는데 실제 이제 박범계 장관 후보자의 경력이나 이력을 봤을 때
장관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능력 또 경륜을 갖췄다. 3선 의원이면서 19대, 20대, 21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사위원으로서 활동을 했고요. 그 전에 경력을 보면 판사도 했었고 또 청와대 법무부비서관 또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정치 이력도 그렇고요. 법률가로서 또 정치가로서 충분한 경력을 했고 그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자질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질문을 예. 법무행정의 책임자이고 지금의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검찰개혁에 있어서 추미애 전 장관이 돌직구형으로서 선발 투수였다고 하면은 네. 박범계 후보 내정자는 마무리 투수로서 이 검찰개혁을 잘 해야 되는데 예. 여러 볼배합을 잘해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는 원래 스타일이 돌직구형이었는데 이번 장관이 됐으니까 검찰뿐만 아니라 법무행정에 있어서 변하고도 하면서 유연하게 일을 하겠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여유도 있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당은 일단 야당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해주고 있는데 예, 예.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지금 일정으로 봤을 때는 내일 2시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서요.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할 예정입니다. 여당 그래서 단독으로 할 가능성이 높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1월 25일 날 인사청문회가 여야 합의로 열렸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야당이 일찍 좀 해줬으면 청문회를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청문 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부분을 좀 여유롭게 할 수가 있었는데 마지막 날 했기 때문에 안 해줄 가능성이 컸다라고 저희들도 봤고요. 또 시기를 넘겨서 내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내일 2시에 아마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좀 따져봅시다. 지금 야당에서도 가장 크게 문제를 삼았던 게 증인 채택 관련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몇몇 증인을 좀 채택하자고 했는데 한 명도 채택을 하지 않고 청문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전날 일요일에 국민청문회인가요? 그 제목으로 따로 이렇게 증인들 불러서 청문회도 하고 그러던데 왜 증인 채택을 야당이 하자고 하는데 안 해주죠? 그것은 이제 크게 볼 때 이러합니다. 그 증인과 관련돼서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됐던 그 증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수사와 재판 진행 중인 그 증인을 채택해서 했을 경우에는 결론이 나지 않은 법률적인 결론이 내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을 채택했을 경우에는 정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는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증인 채택이 상당히 어려웠던 점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명의 이제 야당에서 증인했던 법세연 대표인가요? 이종배라는 그 대표가 예. 있었는데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뭐였냐면 이분이 사실은 특히 이제 여당과 관련된 고소 고발을 58건이나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정치 활동을 해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채택이 어려웠던 점이 있었기 예.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렇게. 야당이 꼭 안 될 사람들만 골라서 증인 채택하자고 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 어떻게 가족들 생각하세요? 간에 예. 가족들을 또 증인 채택을 하자고 하는 제안이 예.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이것은 정쟁화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능력과 자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검증보다는 정쟁화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 청문회 구조를 보면은 여당이 지금 의원이 더 많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그렇다면 이 불러서 그걸 결백을 오히려 지금 우리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히려 정인들에게 당신 정언의 모순점 이런 것들 이야기해서 그 사실 관계를 바로잡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청문회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습니다. 발언계도 훨씬 많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명백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 사실 자체가 거론되는 걸 싫어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건 사실 박범계 후보자가 그 법사위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원칙과 도 어긋납니다. 과거 박범계 의원은 뭐 다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할 때는 자료 제출을 안 하면은 자료 제출을 안 한다고 혼내고 또 자료 제출 앞으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자는 법안까지 내신 분입니다. 또 정인 역시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정인은 다 해서 여야가 그 정인에 대해서 물어봄으로써 그 장관 후보자 여러 가지 그 비리 혐의라든가 자질을 평가하자고 하는 것인데 충분하게 여당이 반박할 수 있고 하는 그건데 워낙 명백한 사실관계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지금 여당이 단독으로 하든 어찌됐든 청문 보고서 채택하면 또 장관 임명하고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이제 두 분이 국회에 계시면서 계속 이제 인사청문회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최영도 의원은 지금 문체부 장관
문체위 지금 맡고 계시죠? 네네네. 문체부 장관 청문회는 언제 합니까? 지금 아마 저 설 전에 아마 2월 9일 정도에 지금 일정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2월 1일부터 이제 2월 임시회의가 열리면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또 정부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상임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할 것 같은데 참 이 경우도 지금 걱정입니다. 자료를 제대로 제출할지 벌써 예. 이 우리 황 후보자는 그 전에 그 소셜 미디어 글들을 싹 다 지워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당신의 그 정책적인 능력 또는 평소의 품성 이런 걸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고 또 그걸 가지고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근거인데 그 근거를 싹 다 지워버렸습니다. 지워버렸고 우리가 자료 제출 지금까지 보건대 자료 제출 요구했을 때 얼마나 자료를 제출할지 정인을 얼마나 오늘 박범계 장관 후보자한테 보았듯이 정인 채택에 응할지 걱정이 정말 이것도 태산입니다. 아마 그 글 뭐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정치와 이제 행정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사안에 대한 어떤 주장, 의견,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이 이제 정치인의 덕목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에 대한 입각해서 정책 대안을 만들고 정책을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갔을 경우에 그동안의 정치적 행위들에 대한 것들을 검증했을 경우에는 말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예. 이 말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정책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검증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정쟁의 요소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아무튼 뭐 청문회 계속 여야간에 항상 공방만 있는데 두 분 다 지금 총망받는 정치인들인데 좀 노력하셔가지고 예. 효율적이고 국민들이 보기에 청문회다운 청문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이제 청문회에 대한 여러 뭐 학계에서도 그렇고요. 정계에서도 그렇고 고민했던 부분은 두 가지 이제 공개 청문회와 비공개 청문회에 대한 논의들이 분명히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덕성 부분에 대한 도덕성에 검증은 따로 대한 하고 부분은 비공개로 하면서 예. 능력과 자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공개하면서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또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인의 어떤 도덕성이 실질적인 어떤 검증의 가장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어떻게 볼까요? 공회전한다고 할까요? 공전의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사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의원들도 있고 우리 당 의원 중에도 또 이 청문회 제도가 지나치게 과거 민주당이 야당 때 했던 그 행태를 보면은 엄청났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그래서 우리는 참 민주당 배우려고 하면 한참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비공개하는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이래가지고 요즘 사실은 좋은 분들 중에 쓸데없이 가족사가 드러나고 이럴까봐 장관을 안 하려고 한다지 그래요. 않습니까? 예. 또 큰 손실이죠. 근데 지금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자료 제출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공개를 하더라도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그걸 이제 그 비공개 조건으로 그 장관이 되지 않았는데 그걸 괜히 부당하게 활용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자료는 반드시 제출한다. 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관 청문 절차에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런 규정을 두면은 알겠습니다. 비공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좀 하나 언급하면 조국 전 장관 후보자일 때 그 청문회 내용을 보면 개인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아니라 그 가족, 부인, 아들, 딸까지 그다음에 이제 그 학교 생활까지 다 어떻게 보면 먼지털이식으로 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어떤 회의적 시각은 분명히 있었던 거죠. 예. 아무튼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잘 노력하면 뭔가 좀 방안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지요. 손실보상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당정에 한번 협의해 봐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그 발언을 먼저 들어보지요.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박성준 의원께서 먼저 손실보상 예. 법안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손실보상제와 관련된 얘기를 하기 전에 예. 지금 전 세계 상황을 한번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죠.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 국가의 재정 기조, 정책 기조 같은 경우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죠.
이걸 왜 하냐면 지금에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확정적 재정 정책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 가운데 국가의 영업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지원할 거냐. 그 손실 보상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대한 어떤 보상적 차원에서 대통령도 얘기하고 있고요. 정부도 그렇고 특히 이제 여당에서도 입법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분명히 짚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제도화를 할 경우에는 어떤 것부터 실시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 사례 같은 경우도 좀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또 그 기준은 무엇이고 또 소요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정립이 된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제도가 안정이 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으로 이어지는 쪽으로 가야만 되는 것인데 지금은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정부 여당에서 상당히 좀 고민하면서 준비를 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당은 반대입니까? 아닙니다. 야당 우리는 지금 사실은 지난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당의 당론 1호 법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코로나19 대책 법안이었는데 이게 포함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저희들 강조했던 것은 지금 정부의 방역이라는 것이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생업을 제한함으로써 가까스로 유지해왔던 것입니다.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 이 문제인데 이제 재원의 문제겠죠.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우리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고 걱정을 했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제 우리가 긴급 현안 질문을 했는데 대통령도 신영 기자에게 말씀하셨지만 백신 접종 효과가 11일쯤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앞으로 1년 동안 이런 상태가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엄청난 예산이 들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예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걸 보면 또 빚을 내자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빚 규모도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올 한 해 그칠 게 아니고 또 연장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제안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560조입니다. 우리 예산이. 예. 그중에 원래는 이 예산이 올해는 코로나를 극복할 것이다 보고서 모든 정상 예산을 이렇게 짜놓은 것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불용 예산이 많이 생기게 될 거고 불급 국가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선 이 중에 한 20% 정도를 재편을 하자. 그게 100조입니다. 예. 그 예산 560조 중에 100조 정도를 재편해서 우선의 소상공인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하자. 우리가 불효불급한 것은 좀 미루고 또 뭔가 장기적인 것은 조금 내년에 해도 되니까 지금은 당장 코로나라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로 할 정도로 절박하니까 이렇게 하자는 예산 편성의 문제에 관한 것이 하나 있고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이 상태를 지속시킬 수가 없어서 백신을 그렇게 빨리 이야기한 거죠. 백신 예. 접종부터 돼야지만이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이 되어서 효과 나는 시점이 이제 코로나가 진정될 것이라고 세계 어느 나라나 예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질병청장도 11월쯤이라고 하니까 그 시기를 어떻게 버틸 것이냐. 그래서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근데 제가 시장을 다녀보면은요. 또 많은 분들은 오히려 차라리 장기 저리로 좀 해달라. 그러니까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는 게 3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일 텐데. 대출을 많이 해달라? 왜냐하면 그 우리 책임으로 이 대출을 나중에 장사되면 갚을 테니까. 예. 대출이라는 건 국민 대출한 사람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걸 좀 장기 저리로 해준다면은 그렇게 되면 사실 국가 재정으로 보더라도 재정의 부담폭이 작습니다. 근데 뭐 소상공인 신용기금을 만들어서 그 은행에 그 정도 예대 마진을 보전해주면은 그냥 뭉텅이 돈을 막 몇백만 원씩 주는데 사실은 소상공인으로서는 은발에 오줌 누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좀 복합적인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단계별로 고민을 많이 할 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동안에 여러 뭐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또 지금 얘기한 정부 여당에서 이제 그 대출과 관련된 부분들도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이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서 해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 한 1년 이상 끌어온 시점에서 그러면 영업 제한 조치를 받고 손해를 막심한 자영업자들인가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 손실보상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 바로 손실보상제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이 국가 채무에 대한 부분인데 정부 여당에서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담을 떠안고라도 실질적인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느냐라는 고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손실보상제는 이 시점에서 좀 더 진지한 논의를 해야 되고 야당에서도 더 이 예. 논의의 구조에 들어와서 같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 시점에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에 이걸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 국민의힘도 손실보상 법안 만드는 거 반대하지 않는다. 일부 낸 다만, 법안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 또. 네. 재정이 걱정이 된다. 네, 이런 네.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500조가 넘는 예산 가운데 10%, 한 예. 20조를 예. 예산에서 빼서 쓰자라고 하는데 아무리 짜내도 그렇게 20% 정도나 예산에서 줄일 수 있을까요? 예산 우선순위에 근데 이런 게 있었죠. 저희들 이제 문체위 보면은 지난번에 쿠폰 같은 거 왜냐하면 관광지정책으로 쿠폰 같은 걸 했는데 쿠폰을 뿌리다가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확산되면서 그러면 이게 2월이 되겠죠. 사실은 지난번에도 보면은 정부가 추경을 짤 때도 보면은 긴급 재난지원금 짤 때도 보면은 불용 예산을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뭐 도저히 안 되는 생사를 뜯어내자는 것은 아니고 한 20% 정도는 조정해 보려고 노력을 하자 목표를 가지고 예. 정 안 되면은 또 추가로 좀 빚을 내더라도 처음부터 막 빚부터 내자 그러면은 지금 못 쓸 예산이 쌓여 있는데 그래 우리 매일 보면은 연말에 그 뭡니까 보도블록 새로 까는 그런 걸 봤는데 이번에는 아주 그런 사태가 더 클 거란 말이죠. 예. 그렇다면은 좀 미리 더구나 이제 질병청장하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가 11월까지는 확산세다. 진정 잡기 어렵다. 백신 속도로 볼 때 그렇다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 문제를 조정해 보자는 이야기죠. 뭐 야당에서 얘기하는 어떤 뭐 불용 예산, 정부 예산 20%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정부나 여당은 이 숫자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 예산은 이만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혼란이고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영국, 독일, 프랑스 모든 국가가 지금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예. 해서 이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방안들을 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해야 된다. 그리고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서 실질적인 어떤 대책을 만들고 그것이 실행 단계에 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선거 잠깐 짚어보죠. 뭐 서울 부산시장 선거 누가 이길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서로 우리 당 이길 거라고 얘기할 거니까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일 거고요. 예. 어떤 선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걸로 한번 주제를 잡아서 토론해 보지요. 먼저 여당은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어떤 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선거의 구도는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심판론이고요. 예.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책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책 대안을 만드는 선거이냐 이 부분인데 저는 외부 환경이라고 하는 정치 환경적 요소를 볼 때 세계화하고 또 국내 경제로 봤을 때는 코로나19 이후에 그런 방역이라는 문제 또 민생이란 문제 이 경제라고 하는 이슈가 이번 보궐선거의 최대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안을 가지고 어떤 정당이 어떤 인물이 실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건가의 판가름이 저는 이번 보궐선거에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도 그렇고요. 방역이라든가 민생이라든가 경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 여당이 그것은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인물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힘을 실어주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야당은 정권 심판론입니까? 맞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선거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민주당 시장의 성범죄로 이루어진 보궐선거입니다. 그래서 그 도덕성에 대한 엄중한 이제 시민들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하나 두 도시가 대한민국 첫 번째 도시, 두 번째 도시인데 정부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쪽은 방역에서의 위기, 또 도시 인프라의 위기, 더구나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인한 위기에 있고 부산은 이제 경제적 새로운 활로를 쳐야 되는 그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지금 저희들 많은 후보가 나와 있어서 좀 난립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저희들은 결국 나중에 팀 오브 라이벌즈라 그러지 않습니까? 각자가 다 저마다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는 어떤 데 강하고 오세훈 후보는 어디에 강하고 또 우리 나경원 대표는 어디에 강하고 그리고 김건식은 그렇고 뭐 다 이런 신인들은 또 어떻고 하는 그런 모든 역량들을 총결집할 수 있는 멋진 경선을 통해서 예. 모든 역량을 한꺼번에 서울시장이 누가 되더라도 그분들의 역량을 총합시켜서 이 도시의 위기와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낼 겁니다. 유권자들이 이제 선거 분석하는 전문가들을 볼 때는 두 가지 기준으로 이제 투표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회고적 투표, 이제 정부가 잘했느냐, 여당이 잘했느냐에 대한 어떤 판단에 의한 투표가 있고 앞으로 더 잘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전망적 투표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극복이라는 차원, 방역과 민생과 경제라는 차원에서의 시민들이 여기에 더 큰 힘을 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투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선거 앞두고 두 분이 더 바빠지실 텐데 두 분이 공정하고 멋있고 정말 국민들이 박수 칠 만한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맨 앞에 훌륭한 전위부대가 돼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형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여야 토론 배틀 해봤습니다. 오늘의 이슈로 넘어가죠.